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등기법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련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간단하게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주제부터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 중에서 갑구에 표시하게 되는 거,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보존 등기, 미등기 토지, 그다음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자, 외부의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게 될 것이고요.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경우에 먼저 등기 시정 적격, 이게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라고 했을 때 대장상 최초 소유자 있었고요. 네,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 있었고요. 출제하는 포인트는 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포괄 승계인이라고 해서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도 소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승계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있었죠. 그 예시로서 매매라든가 또는 이제 포괄 유증이 아니라 특정 유증을 받는다 해서 토지 하나, 건물 하나를 유증을 받는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 판결하고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사람, 그 외 잡단 쟁점으로서 바로 국으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답을 아예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이 토지에 관해서 소유권 확인이라고 하는 거 국가로부터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판결은 소위 소유권 보존 등기의 가능성, 인정이 되겠지만 지자체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주는 이런 판결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자체로부터 소유권 확인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 앞에 세 가지 똑같죠. 그래서 미등기 건물의 대장상 최초 소유자라든가 이 사람의 상속인, 포괄 승계인, 이런 사람들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확정 판결에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런 거 있었고, 특이할 것이 자, 토지와 다르게 지자체 시군구에서 바로 소유권을 확인을 받게 되면 이것도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소위 뭘 할 수 있다? 바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소유권 확인을 받았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 있다 치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검토하게 될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미 앞에서 한번 공부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었죠. 그래서 먼저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얘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단독 신청이다라고 하는 게 논의의 전제가 됩니다. 먼저 실체법 얘기부터 가볼까요? 우리 민법 187조에서는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그 밖에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 상속인의 경우에는 어떻다?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게 나중에 상속인이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명의로 등기를 넘겨받아야 될 텐데, 이때 형식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될 것이고, 우리가 등기 신청은 일반적으로 등기 관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할 것이다. 근데 이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피상속인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시고 갈 수가 없습니다. 등기소에. 그래서 단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케이스가 있겠고, 또 하나 수용이라고 하는 것. 민법에서는 공용 징수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 이것도 바로 누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얘는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거의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절대적 각하사유와 관련해서 하나 기억을 하실 것이 있었죠. 그래서 공동 상속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지분만에 관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서 같은 맥락에서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듯이 지분 만에 관한 바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그 정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좀 어렵게 구성을 할 때 바로 뭐가 있냐면 법인의 합병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포괄승계 유형물 중에서 상속과 법인의 합병이라는 말이 있게 될 텐데,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예를 들었던 게 저거 있었죠. 하나은행하고 이제 외환은행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하나은행, 기존의 하나은행하고 지금 통합 하나은행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법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하나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되게 될 텐데, 이때는 자 똑같습니다.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다른 얘기는 빼버리고 자 법인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과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출제 빈도가 거의 떨어져요. 단독 신청이다라고 하는 것만 포인트가 될 것이고, 그리고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유증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해야 되죠. 유증에 있어서는 공동 신청이라는 것이 포인트가 될 테고, 상속에 있어서는 단독 신청이라는 게 그나마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제짜리 잊어버릴만 하면 거의 매년 지문 중에 출제가 되는 것이 바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단독 신청의 하나 이슈.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등기 신청,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 그 중에 하나가 판결 등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판결 등 외 원인 이렇게 구분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시간에 우리가 판결 등 관련해서 이행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인하고 매수인이 등기 관리자가 되고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될 사안인데, 등기 권리자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등기 의무자인 매도인이 내 등기 빨리 가져가라 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매도인이 등기 신청에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매수인, 바로 등기 권리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자, 바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라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라고 해서 법원에서 매도인한테 매수인에 대해서 등기를 넘겨라 라는 판결을 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이행 판결, 그래서 승소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묶어서 정리하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쟁점 10년 지나도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한편 패소한자는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 한편 형성 판결은요,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겠고, 이 형성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 승소한자, 패소한자 불문하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좀 주의하실 것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게 되면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한편 판결 외 원인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멸실되게 된다. 그럼 멸실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단독 신청, 또 이런 것도 있었죠.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것도 단독 신청,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신청, 이것도 단독 신청. 그리고 이제 따로 외웠던 것이 바로 상속하고 수용이라는 개념의 이슈. 물론 나중에 신탁 등기라는 것도 단독 신청이 있게 되는데, 자, 수용 얘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냉큼 팔겠다라고 한다면 그걸 협의 양도라고 해서 매매와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지 소유자가 땅 못 팔겠다고 배째라고 나왔을 때 땅을 강제로 팔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용에 있어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일단 기본축은 단독 신청이다라고 왔었죠. 그래서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등을 논함에 있어서 바로 공용징수 수용이라는 것도 원시 취득의 일종이
앞에서 또 건축물 신축하는 것도 원시주의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단독 신청하듯이 바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단독 신청의 대상이 된다라고 해서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요,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근데 출제 이슈가 되는 건요, 그 다음 되겠죠. 바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자, 그 등기부에 남아있는 권리 중에서 각종의 권리 모두 바로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직권 말소할 수 없는 걸 외우셔야 돼. 자, 바로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 자, 그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라고 하는 거,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 등에 대해서 직권 말소 총 3개가 있는데, 실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것은 2가지를 제외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무슨 소리인 거니? 자,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해서 수많은 권리의 등기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지상권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전세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저당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각종의 등기는 모두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런데 좀 특이한 것이 바로 수용의 개시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이제 대가리 하나 따서 외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자, 이 얘기는 이제 두 번째 항목이 좀 어려운데, 자, 가겠습니다. 1번지가, 자, 요역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지가 승역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 자, 승역지 등기 기록에다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역지에도 이 토지는 도움을 받고 있는 토지다라고 하는 것을 직권으로 등기관이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역지를 만약에 수용을 했다 칩시다. 예, 그러면 그 지역권 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요역지를 수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굳이 바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걸 말소할 이유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일단 머리를 닫아서 모든 등기는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때 상지라고 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나고요. 그 다음에 지역권 등기라고 하는 이 두 개는 어떻다?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것만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제 구성을 할 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은, 자, 바로 모든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얘기는 무조건 결론만 기억하셔야 돼. 바로 상지를 제외한 나머지 등기에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이제 원시 취득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권리 다 날려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요 정도까지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수를 보고 있는데요. 전체를 다 묶어서 한 문제 정도가 구성이 되고, 자, 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이게 24회, 22회, 27회 때 등 출제되고 29회 때도 관련 지문이 구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상속은 단독 신청, 수용도 단독 신청,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되면 나머지 등기 다 말소하는데 상지 두 개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등기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어떻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전제가 되셔야 돼. 그럼 다시 한번 앞에서 멸실 등기라든가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든가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상속과 수용, 그 다음에 신탁 등기, 이런 것들,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이런 것들은 단독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럼 따로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나머지 등기는 뭐라고요? 모두 공동 신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증 얘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유증에 관해서는 한번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죠. 그래서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과 특정 유증이라는 개념부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돌아가시는 분이 자기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자, 어떻게 하겠다? 나눠주게 됩니다. 그게 이제 유증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보통 우리가 이제 유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민법 공부하실 때, 자, 민법상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요식행위다라고 해서 특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그 자체로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도인이 내 부동산을 1억에 사라라고 청약을 하고 매수인이 1억에 팔겠다라고 하는 거 좋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소위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때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그대로 유효한 계약이 성립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건 좀 독특한 개념이에요.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법에서 거의 유일하게 요식행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내 재산을 누구한테 줘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때 그 이제 보통 요즘에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해서 이런 것들 법적 효력 없습니다. 유언장이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야 되고요.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2명의 공증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변호사한테 일정한 형식을 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유언장이 완성이 됐는데 이 유언장에서 자, 만약에 내 재산의 50%를 누구한테 준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걸 우리가 포괄유증이라고 부르게 되고, 포괄유증은 상속과 똑같이 취급해서 따로 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바로 유증의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내 재산의 50%를 갑한테 주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유증을 했고 형식적 요건을 갖췄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망이 이렇게 되는 순간 자, 받기로 했던 사람은 바로 그 50%의 재산에 대해서 자, 권리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등기라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자, 그건 걷다 치고 이에 비해서 특정 유증, 우리 앞에서 자, 소유권 미등기 토지, 미등기 건물에 있어서 특정 유증이 있게 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돌아가신 분이 자, 토지가 3필지가 있고 건물이 뭐 2개가 있다라고 한번 전제했을 때 자, 그 한 필지의 토지 중 A라는 필지는 갑한테 주기로 하고 B라는 필지는 을한테 주기로 하고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특정 유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유증은요, 등기해야지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게 이제 포괄 유증하고 특정 유증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자, 지금 이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 왜? 돌아가신 분이 같이 나설서 등기소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에 비해서 지금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변호사가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언을 집행하는 유언 집행자, 또 보통 이제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되게 될 텐데 변호사가 등기 의무자가 되게 될 것이고, 자, 유증을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될 사람을 등기 권리자로 해서 바로 등기 공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속과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자, 이 중에서 쟁점 삼을 거 딱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위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딸랑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유증은 공동 신청인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위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피상속인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을이라는 상속인이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한테 자, 유증을 했다. 돌아가실 때 지금 상속인 아닌 자에게 이 재산을 주기로 유증을 하게 됩니다. 유언장이 그렇게 작성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누가 이 피상속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자, 바로 병이란 사람한테 바로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형식상 굳이 상속 등기를 거치고 상속인이 대위해서 피상속인을 대위해서 바로 자, 등기 의무자가 되고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도 없이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 해서 실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상속은 단독 신청인데 비해서 유증은 공동 신청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이슈, 제일 쉬운 문제 형태가 될 테고요. 두 번째,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 중간에 상속 등기라는 과정은 필요가 없고 바로 자, 수증자가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사안을 정리하면 갑이 피상속인, 을이 상속인, 그 다음에 병이 자, 수증자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자, 원래대로 치면은 누가 갑이란 사람이 누구랑 수증자랑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같이 갈 수가, 돌아가셨으니까 등기소에 갈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 이제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 논리적으로 맞을 텐데, 이때는 항상 머릿속으로 변호사가 대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유언 집행자가 돼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험 지문에 별로 영향가는 없는데, 자,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등기 효력을 할 때 공신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무슨 얘기인가니? 등기부에 표시된 대로 그걸 믿고서 일정한 계약,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사람, 자, 등기부를 믿었던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고 을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을이 이 문제의 부동산을 병에게 양도하고 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이 뭘 받았어요? 자,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병이라는 사람이 자,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냐? 네,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을이 갑을 살해했던 사안이었었죠. 그래서 상속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등기돼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등기관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자, 이 사람이 사람을 살해해서 상속을 받았는지 받지 아니는지 그 상황에서는 어떻다? 알 수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등기관이 형식적으로만 어떻다? 형식만 보고 등기를 실행을 해주기 때문에 공신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지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지금 사망하신 분이 좀 엽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가셨어요. 내 전 재산을 상속인을 제외하고 자, 수증자가 병한테 주기로 한다라고 하는 식의 유언장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바로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의 이름에서 누구로? 수증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되게 될 텐데, 문제는 이제 민법에서는 유류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유류분이라는 개념은 이런 논리 구조예요. 자, 지금 피상속인이 사망이 이르렀을 때 상속인이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곤궁하다,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다. 근데 이 돌아가신 분이 뜻한 바가 있어서 이 상속인들한테 한도 10원도 남겨놓지 않았을 때 그 밑에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굶어 죽을 그런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걸 우리가 상속인들의 갖는 권리를 가리켜서 유류분이라는 개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남겨줘야 된다라는 논리가 될 텐데, 문제는 등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그 밑에 있는 상속인들이 이게 먹고 살기 힘든지 그렇지 않은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자, 그냥 등기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대신 나중에 유류분 침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상속인이 수증자, 유증을 받은 사람한테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를 찾는 건 별개의 문제로, 자, 설령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 신청이랄지라도 등기관은 실체적 심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어떻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상속 얘기까지 한번 같이 묶어서 보셨고요. 일단 논의의 포인트 두 가지,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출제가 됐던 것이 포괄 유증이라는 개념과 특정 유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포괄 유증이라는 것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수증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포괄유증, 사망만 있게 되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포괄 유증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특정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등기가 있어야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을
특정 유증, 그리고 이에 대응해서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과 다르게 공동 신청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 거칠 필요가 없다. 요 정도가 유증 관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각의 토픽 단위로 딱딱 끊어서 지문 한두 개짜리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주연 이슈.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는 이제 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자,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요건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될 텐데요. 이건 듣고 이제 버리시면 돼. 내용이 너무 어렵습니다. 자, 요건 이제,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 계약법 파트를 볼 때 쌍무계약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계약의 분류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양 당사자의 성역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만으로 그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것을 바로 낙성계약이라는 용어를 썼었죠. 승낙으로 성립하는 계약, 이걸 낙성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 한편 요물계약이라고 해서 딱 하나 있었죠.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요물계약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자, 이렇게 계약이 성립했을 때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자, 편무계약이라고 하는 거 바로 증여계약이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쌍무계약,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거 두 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했던 주제입니다.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할 때 첨부 정보로서 바로 거민이라는 것을, 거민계약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공부할 때 증 있으면 거민을 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갑시다. 지금 매매계약서를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이제 등기를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주고받고 하는 것, 이 자체는 뭐 자기들끼리 문제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국가에서는 취득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같은 세금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자기들끼리 몰래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 취득세나 등록자, 양도소득세 잘 안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세금을 쉽게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기 전에 그 매매계약서에다가 시군구에 가서 검인이라는 도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라, 등기소에 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 우리가 거민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거민제도를 유지하는 취지는 지금 매도인 매수인 두 사람이 등기를 넘겨 주고받고 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세금 쉽게 뜯어내기 위해서 시군구에다가 신고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서 토지거래허가 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거 유동적 무효라고 우리 민법 총칙할 때 공부를 하시게 되죠. 그래서 이때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시군구청장한테 토지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면 그건 이제 유효가 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가서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증을 교부를 했다는 얘기는 이미 시군구에서 이 거래 상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가 되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증 있게 되면 거민을 요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하나 있을 테고, 또 하나가 2차가 뭐 공인중개사법 영역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본적으로 60일 내 이제 법 개정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30일로 단축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개정되는 상황 봐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라는 것을 받아내게 됐다는 얘기는 행정청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또 거민을 받을 필요 없다. 이라고 했던 거, 이게 소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묶어서 볼 것이 바로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라고 해서 이렇게 이런 제도를 두는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외적일 때는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두 생략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갑이
최초 매도인, 을이 중간 매수인, 병이 최종 매수인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갑에서 을로 등기 넘기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를 넘겨야 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 될 텐데 문제는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를 넘기는 형태를 가리켜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 생략 등기 라고 하는 거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바로 부동산 등기 특별토지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런 식이죠. 바로 자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이 내용으로 체결된 계약이 쌍무계약이다. 매매교환 임대차. 근데 이제 소유권 이전은 임대차는 포함이 안 되니까 매매나 교환 계약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반대 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하고 얼마? 60일 내 소유권 이전기를 넘기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에 비해서 자 편무계약, 소위 이제 증여계약이 되게 됩니다. 증여계약은 이런 거죠. 내가 너한테 이 물건을 줄게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 라고 하면 그때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증여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여계약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제 두 개의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죠. 다 바로 성립하게 된다. 그래서 이 증여계약 같은 경우 그런 거 있죠. 지금 내가 친구한테 자 100만 원짜리 뭐 시계를 하나 주겠다라고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쪽에서 좋아 라고 했을 때 그때 성립하는 게 뭐가 된다? 증여계약이다. 자 1000평짜리 땅을 하나 줄게 너한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좋아 라고 하면 그때 성립하는 게 뭐가 된다? 증여계약. 근데 내가 너한테 1000평짜리 땅을 줄게 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 라고 하게 되면 이때 증여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이제 동산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냉장고 쓰다가 낡았습니다. 동사무소에 연락을 합니다. 내가 이거 이제 낡은 냉장고 너한테 줄게 라고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오케이 하게 되면 그때 어떻다고요? 동사무소에서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 동사무소 됐어 라고 하게 되면 그 이제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동사무소에다가 누구한테 함부로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돌아가서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계약이 자 바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쌍무계약은 잔금 지급된 날로부터 얼마? 60일 내. 60일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잔금 지급된 날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기를 마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증여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소위 이제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해야 된다 해서 요건 이제 25일 때인가 마지막 구성이 됐었는데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조금 이제 잡다한 얘기니까 나중에 기본 강의 등 가서 확인을 하게 될 것이고 자 지금 보면은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기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자 나중에 말소 등기의 개념과 문제가 됩니다. 이 자체는 사실 등기법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법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드리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통정허위 표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갑에서 을로 등기를 넘겨놨는데 우리 민법 총칙 공부하실 때 통정허위 표시 하면 뭐가 된다? 무효라고 이렇게 선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갑과 을이 갑의 채권자가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자, 채권을 집행하는 거 압류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가압류 들어온 걸 막기 위해서 갑의 재산을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여전히 갑이 되게 됩니다. 왜? 무효이기 때문에. 갑에서 을로 설령 등기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통정허위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떻다?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근데 등기 명의만 누구한테 있는 상태예요? 을한테 있는 상태이다. 물론 민법에서는 이 통정허위 표시를 통해서 현재 등기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의 제3자에게 이걸 양도를 하게 되면 선의 제3자는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래서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3자 내막을 모르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되면은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병은 선이라고 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민법 총칙에서 이슈가 되는 것이고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갑이
자신에 대한 채권 집행을 막기 위해서 가압류를 막기 위해서 을 명의로 가짜로 이제 서로 짜고서 등기 명의만 넘겨둔 사안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이때 소유자가 되는 사람은 누가 된다고요?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자, 을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서류를 정리해 줘야 돼. 자, 원래 갑한테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자, 원인 없이 그런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등기부의 내용하고 실체 관계가 완벽하게 불일치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에서는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자 같이 신청하자라고 해서 그것을 지워내는 방식으로 하나가 가능하고요. 또는 갑의 입장에서 이게 진정한 소유자는 누가 된다? 내가 소유자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을한테 얘기합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는 소유 이전 등기 을로부터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 형식 중에 하나가 자 원소유자한테 권리를 등기 명의를 찾아오는 방법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해서 말소 등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하나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이 정도까지 해서 이 개념 정도만 우리가 중간중간에 민법 총칙 등을 공부할 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걸 툭툭 튀어나와요. 그럼 그때는 이게 이제 실제 권리자가 갑이고 자 등기 명의 을인 사안에서 다시 명의를 찾아오는 방식이 뭐가 된다?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그때 보통의 경우에는 말소 등기라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갑이 등기 명의를 찾아오는 방식,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든 말소 등기가 됐든 어느 쪽이든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매권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자, 이 환매 얘기는 어디서 이제 공부하시게 되면 계약법 파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얘기할 때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매매 파트에서 특수한 형태의 매매라고 해서 매매 일반 예약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환매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환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었습니다. 갑이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을한테 돈을 빌리면서 자 실제는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을한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자신의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을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럼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나요? 예, 일단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다 특약을 넣습니다. 자, 일정 기간 최대 5년까지 갈 수가 있는데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일정한 금액, 지금 이제 매매 비용이라든가 등기 비용 등을 지불을 하게 되면 을은 반드시 누구한테? 갑한테 이 부동산을 팔기로 한다라는 특약을 가리켜서 환매 특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일정한 경우에는 소위 환매 특약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이런 환매 특약은 등기가 되게 되는 제3자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갑이 현재 을한테 매각을 하면서 돈 빌리는 꼴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환매 특약을 넣어서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게 을이라는 사람이 현재 부동산 이 부동산 자기 명의로 된 걸 팔 수가 있느냐? 당연히 팔 수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환매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설령 병한테 팔았다라고 해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나중에 매도인 갑이 환매권 행사를 하게 되면 병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이런 논리 구조가 환매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 환매 특약 관련해서는 자, 일단 따로 얘기를 하자면 무조건 어떻다?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각을 했고 거기다 환매 특약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환매 기간 내에 매도인이 누구한테? 기존의 매수인, 현재 등기 명의인한테 자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넘겨달라라고 하는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매도인 자고 그 다음에 매수인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 여기서는 이건 별 쟁점 안 되고요. 자, 문제는 저거죠. 만약에 자 다시 갑한테 소유권을 찾아왔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등기부에는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습니다. 바로 환매 특약의 등기라고 하는 거. 환매 특약의 등기는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매 특약의 등기에 대해서 등기관 직권으로
자, 이것을 말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직권 말소 몇 개 기억을 해볼까요? 앞에서 우리가 가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 이 문제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취득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 가처분 채권자가 그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물론 법원에 상한 등기 등은 제외한다라고 했지만 바로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등기관이 말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찌꺼기 하나 없애야 돼요. 바로 가처분 등기 자체는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런 거 하나 있었고요. 하나 더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게 됩니다. 그럼 등기관은 자, 일정한 등기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되죠. 뭐를 제외하고 상지를 제외하고 해서 수용의 개실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 제외하고 그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요 두 개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뒤에 이제 더 몇 개 더 갈 텐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저거 있었죠? 자, 환매권 행사에 따라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환매 특약의 등기라고 하는 것도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되나 찌꺼기 제거한다 이런 취지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저거 있었다. 직권 말소 항목 한 번만 더 기억을 하면 절대적 각하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절대적 각하사유에 걸리게 되면은 이때는 자, 등기관은 자, 당연히 각하처분을 해야 되는데 실수로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때 나중에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에서 나중에 이제 말소 등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그래서 이 환매 특약의 등기,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졌을 때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니고요.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것은 공동 소유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 소유라고 하는 게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공유라는 개념과 합유라는 개념이 두 개가 있게 되죠. 사실 이제 총유는 있는데 총유는 시험과는 별 관련이 없었고요. 교회 자산을 그 신도들이 모두 자 소유하는 형태 이걸 총유, 사찰의 재산을 그 신도들이 같이 소유하는 형태 이걸 우리가 총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총유는 거의 논의할 실익이 없고요. 다시 우리가 계속해서 지겹게 해야 되는 얘기 공유하고 합유라는 개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 형태 중에서 각 공유자가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지분권이 등기부에 공시가 되고 해서 지분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이 지분처분의 자유가 인정되는 관계, 공동소유를 공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공유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놈이 나중에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물론 분할 금지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안 되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자 공유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이렇게 분할 청구도 할 수가 있다. 이에 비해서 합유라고 하는 거 제일 중요했던 거 있었죠. 합유에 있어서는 자 우리 민법상 조합체 우리 장목반 케이스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체가 조합의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그리고 이때는 합유자 이름을 다 씁니다. 공유자도 공유관계에서 공유자 이름을 다 쓰고 합유 관계에서도 합유자 이름을 다 쓰게 되는데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공유에 있어서는 30%, 40%, 50% 이런 식의 지분을 표시를 한 데 비해서 합유 등기에 있어서는 갑과 을과 병이 합유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만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래서 합유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다. 예, 그리고 같이 이제 기억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합유 관계에 있어서는 합유물의 분할 청구라고 하는 것도 개념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해서 이 공유와 합유의 권리관자 기본적인 개념 하나 체크해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논의할 것이 공유에 있어서 이 권리관계라고 하는 거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처분의 자유가 인정된다. 자, 우리가 소유권 단독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처분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 자신의 물건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넘겨주는 거 가능하죠. 형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한다. 그럼 이제 지분 이전 등기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유 지분의 이전을 하고자 할 때 지분 이전 등기, 그리고 당연히 따로 얘기하면 공동 신청, 지분을 넘기는 사람과 지분을 넘겨받는 사람 사이에 공동으로 지분 이전 등기 신청이 있게 될 것이고요. 자, 한편 공유 지분을 포기하고자 할 때 이 지분 이전 등기 역시 똑같은 형식입니다. 다른 공유자와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지분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굳이 해석하면 증여 계약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자, 내가 갑이 만약에 50%, 을이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관계입니다. 토지를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이제 민법 파트에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로서 물권의 포기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 물권의 포기를 위해서는요.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갑이 50%, 을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갑이 자기의 지분을 포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나 포기할래.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등기도 넘겨줘야 된다. 이때 등기를 넘겨줄 때는 자, 이걸 받는 사람하고 주는 사람이 어떻다?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법 영역으로 넘어가면요. 물권의 포기라고 하는 거, 지분의 포기라고 하는 거 있게 되면 이 받는 사람, 수정자 입장에서는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자체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해서 자, 하여튼 공유 지분을 포기하고자 할 때 지분 이전 등기를 다른 공유와 공동으로 신청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29회 때 민법 총칙에서 민법에서 한번 물권법 파트에서 출제가 됐던 이슈인데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공유물, 자, 기본적으로 공유 관계에서는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이라고 하는 거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겠다.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2년 동안 분할하지 않기로 공유자 간에 합의를 하고 이걸 등기를 해놨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중간에 많이 바뀐 거예요. 야, 한 3년 더, 자, 앞에 2년보다 더 3년 더 해서 그동안 3년만 더 분할하지 말자, 분할 청구를 하지 못하게 막자라고 합의를 하게 되면 바로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이라고 하는 거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험 29회 그 민법 시험에서 분명히 나왔죠. 공유물 불분할 약정이라고 하는 것은 갱신할 수 없다 해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유물 불분할과 관련해서 정리하게 되면 일단 공유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 공유자 간에 일정 기간 동안은 분할하지 말자라고는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걸 이름하여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런 공유물 불분할 약정은 최장 몇 년까지? 5년까지는 가능하다. 그래서 만약에 2년 설정했다. 그러면 추가로 3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걸 이제 갱신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러다 치고 자, 여기서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이라는 것은 그 공유자 전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불분할 약정의 설정이라든가 또는 변경이라고 하는 거 당연히 공유자 전원이 어떻다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요 세 번째 항목 요걸 갖고 주구장창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물 불분할의 약정의 설정은 자,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하지만은 변경의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트릭들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데 이게 한참 출제 이슈가 됐던 주제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합유라고 하는 관계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 것처럼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비해서 합유라고 하는 것은
지분 자체가 표시가 되지가 않는다라고 해서 앞에서 합의의 등기에 있어서는 취지만을 등기부에 표시를 한다라고 해서 합의 등기 기록에는 각 합의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지분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한편 합의자 중에서 합의자가 자신의 지분을 포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하십시다. 예, 이때도 포기의 의사표시 외에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갑이 예를 들어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25%, 병이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제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나머지 을과 병의 지분 비율에 맞춰서 자동으로 배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을한테 뭐 50%를 다 주겠다 이런 것은 자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 뭐하니? 어차피 합의 등기에는 지분 자체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할 것이고, 자, 결론 정리하면 이런 논리 구조죠. 합의자 중 일가 사망 등으로 인해서 변경되는 경우, 이때는 3명의 합의 관계였어요. 그 중에 1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후발적으로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불일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는 뭘 해야 된다고요? 변경 등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홍보하실 때 이런 거 있었죠.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를 봤을 때 전부가 불일치하게 되면, 그게 원시든 후발적이든 전부가 불일치하게 되면 어떻다? 말소 등기라는 것을 해야 되고, 자, 일부가 불일치한데 처음부터 등기관이 실수를 해서 등기부의 내용과 그 다음에 실체 관계가 일부 불일치할 때는 이때는 경정 등기라는 개념을 한다라고 했었고요. 이에 비해서 후발적으로 나중에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논의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공유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될 것이고, 합의에 있어서는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형식이 합의명인 변경 등기라는 것을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굳이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유에 있어서는 그게 포기를 하든 또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하든 다 모두 뭐라고요? 지분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는 것인데 비해서 합의에 있어서는 지분 자체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이 등기부의 권리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합의명인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해서 이 정도까지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주로 이제 논의가 됐던 것이고, 29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문제에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소유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유권에 관한 관리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에 이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바로 소유권 외에 관한 관리 등기 마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